정화야, 제발 들어줘. 최성민이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간절히 속삭이는데 그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에 이정화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은지, 우리 딸, 은지. 이정화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아이가 없잖아요. 미안해, 숨겼어. 은지가 살아있어. 20살이야. 이정화는 온몸이 떨리며 뒤로 물러서면서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숨겼어요? 유산된 게 아니었어. 아기는 살아있었어. 이 말과 함께 이정화의 시야가 흐려지며 그대로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과연 이정화는 자신의 딸 은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이정화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반지하 방 작은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이 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제 이런 새벽이 익숙해진 지도 벌써 3년째였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이정화는 몸을 일으키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아파트와는 너무나 다른 이곳이었지만 그래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고 손등에는 검은 점들이 늘어났습니다. 40에 결혼해서 58까지 살아오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화야,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어. 미안해. 3년 전 최성민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여자와 떠나버렸습니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밤새 전화를 걸어봐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았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최성민이 돌아올 거라고, 이 모든 게 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서 밥이라도 먹으라고 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도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기다려도 최성민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혼 서류가 등기로 날아왔습니다. 차갑고 무미건조한 법적 서류 한 장이 3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을 때도 최성민은 냉정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이 왔고 재산 분할도 최소한으로 했습니다. 살고 있던 아파트는 최성민 명의였기에 나와야 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적금도 별로 없었습니다. 최성민의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이정화가 친정에서 받은 돈들을 모두 보태줬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죠. 제가 도울게요. 그때마다 이정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성민을 믿었고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이 무색하게도 최성민은 다른 여자를 만나자마자 이정화를 버렸습니다. 결국 이정화는 가진 거라고는 몇백만 원의 돈과 개인 짐들 뿐이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사정을 털어놓기도 창피했고 친정 식구들에게는 더더욱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좋은 사람 만났다며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최성민이었는데 이제 와서 버림받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 원룸을 구하려고 했지만 나이가 많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부동산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이정화를 바라보며 요즘 집주인들이 까다로워서요라고 말하는 것도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찾은 곳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보증금도 적게 들고 월세도 감당할 만했습니다. 처음에는 습기 때문에 곰팡이 냄새가 나고 비만 오면 물이 새어서 힘들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화장실 타일은 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하게 됐습니다. 직접 벽지도 다시 바르고 깨진 곳도 메웠습니다. 간단히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청소 일을 맡겨주는 김 사장님이었습니다. 정화 씨, 오늘 오피스텔 청소 하나 더 생겼어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몇 시까지 가면 될까요? 10시까지 와주세요. 수고하세요. 전화를 끊고 이정화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청소용품들과 도시락, 그리고 낡은 지갑이 전부였습니다. 지갑 속에는 10만 원 정도밖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이것도 며칠 전보다는 나았습니다. 매일 벌어서 매일 쓰는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자립해서 살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청소 일을 하러 가는 길 창밖을 바라보며 이정화는 생각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최성민과 결혼했을 때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와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어깨에 기대고 아이가 엄마 무릎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이정화도 그런 모습을 꿈꿨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치료도 시도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한약도 먹어보고 기도도 해봤습니다. 최성민도 처음에는 괜찮다고 둘이서만 살아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최성민은 변해갔습니다.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일이 있다며 나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이정화가 말을 걸어도 시큰둥한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만 보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그래도 이정화는 참았습니다. 최성민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옷도 새로 사다 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최성민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김치찌개 하나 더 주세요. 네, 잠깐만요. 오피스텔 청소를 마치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에는 김치찌개 집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분이어서 가끔 밥도 챙겨주시고 남은 반찬도 싸주셨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손님들 앞에서 일하는 게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이정화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정화야, 오늘도 고생했어. 이거 가져가.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이 김치와 콩나물 무침을 싸주셨습니다. 이정화는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들이 혼자 사는 이정화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때로는 가족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마트에 들러 계란 한 판과 라면 몇 개, 그리고 우유 한 팩을 샀습니다. 예전에는 장을 볼 때 이것저것 많이 샀는데 이제는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할인 쿠폰을 꺼내며 이정화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몇백 원이라도 아끼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먹고 나니 벌써 밤 9시가 넘었습니다. 하루가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바쁘게 일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보며 설레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저 남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채널을 돌리다가 요리 프로그램에서 멈췄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나왔지만 혼자서는 만들어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방의 단점이 이런 때 드러났습니다.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날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 조용히만 살다 가자. 이정화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원망하지도 않고 과거를 돌아보지도 않겠다고.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면서 조용히 나이 들어가겠다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자립해서 살아가겠다고. 비록 외롭지만 그래도 자유로운 삶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일해야 했습니다. 이정화는 알람을 맞추고 불을 껐습니다. 밤 11시를 조금 넘긴 시각, 이정화는 막 잠들려던 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한 몸이 피곤해서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올 리가 없는데 싶어서 처음에는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혹시 중요한 일일까봐 걱정이 되어서 이정화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워낙 많아서 받기 싫었지만 밤늦은 시간이라 혹시 모를 상황을 생각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이정화 씨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지만 어딘지 긴급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정화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화가 오는 경우는 대부분 좋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한양종합병원 응급실 간호사입니다. 전 남편분이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그 순간 이정화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전 남편이라는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성민 말고는 다른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자신에게 연락이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왜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건가요? 저희는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 환자분이 의식을 잃기 전에 이정화라는 이름과 전화번호를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태가 위중해서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정화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성민이 위중하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현실 같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되신 건가요? 자세한 것은 직접 오셔서 의사 선생님께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정화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최성민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부인도 있을 텐데 왜 자신에게 연락이 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가봐야 했습니다. 이정화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단추를 제대로 채우기도 어려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화장품으로 볼에 색을 넣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자신도 모르겠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확인해 보니 택시비조차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돈을 아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지하철도 끊어졌고 버스도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이정화는 마지막 남은 돈을 꺼내서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이정화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야경을 보면서 3년 전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최성민이 이혼을 요구했던 그날, 차가운 목소리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던 순간들이 생생했습니다. 왜 지금에 와서 내 이름을 불렀을까? 택시 안에서 이정화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죽음의 위기에서 자신을 찾았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후회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마지막에 떠오른 사람이 자신이었던 걸까요? 기사님,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정화는 자신도 모르게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서두르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성민을 미워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아마도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사라질 수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떠났으면서 왜 마지막에 와서 자신을 찾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부인과 행복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밤 1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응급 환자들이 들어오고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정화는 간호사실로 가서 최성민을 찾는다고 말했습니다. 아, 이정화 씨시죠? 잠깐만요. 전화를 받았던 간호사가 이정화를 확인하고는 의사를 불러왔습니다. 의사는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이정화를 바라봤습니다. 환자와 어떤 관계시죠? 전 부인입니다. 환자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발견이 늦어서 상태가 좋지 않아요. 지금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언제 깨어날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정화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뇌출혈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응급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환자가 언제 의식을 되찾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최악의 경우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이정화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최성민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미워하고 원망했지만 죽기를 바랐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면회는 언제 가능한가요? 지금은 중환자실에 있어서 제한적입니다. 내일 오전에 담당의와 상의해 보시고요. 그런데 혹시 다른 가족분들은 안 오시나요? 이정화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최성민에게 새로운 가족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연락처도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당장은 복잡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환자분 소지품에서 다른 연락처가 나오면 알려주세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이정화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릿속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최성민이 의식을 잃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성민아, 왜 마지막에 나를 찾은 거야? 이정화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찾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후회를 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에 떠올린 사람이 진짜 자신이었던 걸까요?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정화는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최성민의 상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고, 혹시라도 깨어나면 첫 번째로 보고 싶은 사람이 자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6시가 되자 병원이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들이 교대를 하고 새로운 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정화는 딱딱한 의자에서 밤을 새우며 계속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이 뻣뻣했고 허리도 아팠지만 그런 것들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을 뽑았습니다. 따뜻한 캔을 손에 쥐고 있으니 조금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최성민이 정말 깨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들었습니다. 오전 7시쯤 간호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조금 전에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아직 많이 약하시지만 잠깐 면회 가능하실 것 같은데 들어가 보시겠어요? 이정화의 가슴이 쿵 뛰었습니다. 최성민이 깨어났다는 말에 안도감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봐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무감정하게 대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이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캔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옷매무새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밤새 잠을 못 자서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볼을 몇 번 두드려서 혈색을 돌게 했습니다. 간호사를 따라 중환자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가 이정화에게는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고 손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빠질 정도였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많이 놀라실 수도 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간호사가 미리 주의를 주었습니다.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최성민을 보게 될 때의 충격에 대해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 대의 의료 장비들이 삐삐거리는 소리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최성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온몸에는 각종 선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는 불규칙한 심장 박동이 파형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정화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기억 속의 최성민은 늘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약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도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은 누렇게 뜬 상태였습니다. 볼이 많이 꺼져서 광대뼈가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손목에는 링겔이 꽂혀 있었고 그 주변으로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서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정화가 기억하는 최성민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마치 몇 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환자분, 보호자분이 오셨어요. 간호사의 말에 최성민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반쯤 감긴 상태에서 이정화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뭔가 말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정화는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최성민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보는 순간 이정화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전에는 그 손이 자신을 감싸주고 어루만져주던 따뜻한 손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마른 뼈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핏줄이 퍼렇게 드러나 보였고 손가락은 가늘어져서 마치 나뭇가지 같았습니다. 손톱도 창백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정화는 그 손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워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약해진 모습을 보니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성민이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이정화는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잠깐 마스크를 벗어도 될까요? 아주 잠깐만요.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것 같네요. 하지만 오래 대화하시면 안 돼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산소 마스크를 벗겨줬습니다. 최성민은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목이 말라서인지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고 떨려서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정화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이정화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3년 만에 듣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슬프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왜 나를 불렀어요? 이정화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쌓인 서운함과 원망이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약해진 최성민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화를 내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 최성민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이 관자놀이를 타고 베개로 흘러들었습니다. 이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당신은 새로운 가족이 있잖아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정화는 화가 나서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슬픔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성민은 고개를 저으며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마세요. 지금은 치료받는 게 중요해요. 몸부터 회복하세요. 이정화가 말하자 최성민은 더욱 애타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꼭 말해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약해서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정화야, 제발 들어줘. 최성민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화는 최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예전에 추운 겨울날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그 따뜻함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은지, 우리 딸, 은지. 최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화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지라는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최성민에게 딸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새로운 부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인가 싶었습니다. 은지가 누구예요? 새로운 부인과의 아이인가요? 아니야. 너와 나의 딸이야. 최성민의 말에 이정화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자신과 최성민의 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딸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정화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한테는 아이가 없잖아요. 유산됐다고 했잖아요. 미안해. 숨겼어. 은지가 살아있어. 20살이야. 최성민의 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정화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20살이라는 것은 이정화가 유산했다고 생각했던 그 아이가 실제로는 살아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정화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20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자신의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왜 숨겼어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이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성민은 더 말하고 싶어 했지만 간호사가 다가와서 산소 마스크를 다시 씌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환자 상태가 나빠지고 있어요. 나중에 다시 오세요.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하며 이정화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정화는 최성민을 다시 보려고 했지만 문이 닫혔습니다. 최성민은 마지막까지 이정화를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복도에 서 있는 이정화의 머릿속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은지라는 딸이 있다는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자신과 최성민의 딸이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우리 딸이 살아있다고? 20살이라고? 이정화는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한 지 몇 년 후에 한 번 임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산되었다고 의사가 말했었습니다. 그때 이정화는 며칠 동안 울었고 최성민도 많이 속상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건가요? 갑자기 현기증이 났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도 있었지만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나니 정신이 없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대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기 쓰러지시는 분 계세요. 간호사의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정화는 바닥으로 주저앉으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이정화는 차가운 수건이 이마에 올려진 것을 느끼며 눈을 떴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간호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정신 차리셨네요. 많이 놀라셨죠? 혈압이 많이 올라갔어요. 이정화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직 어지럽긴 했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최성민이 한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은지라는 딸이 살아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꿈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기절해 있었나요? 1시간 정도요. 피로와 충격 때문인 것 같아요. 혈당도 떨어져 있고요. 좀 드시고 쉬시다가 가세요. 간호사가 포도당이 든 음료수를 건네줬습니다. 이정화는 그것을 마시며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최성민이 말한 은지라는 딸이 정말 존재하는 건지,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환자분 면회는 오후에 다시 가능할 거예요. 지금은 검사 중이니까 기다리셔야 해요. 간호사의 말에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최성민을 다시 만날 용기도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이 한 번에 일어나서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정화는 응급실을 나와서 병원 로비로 향했습니다.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습니다. 로비에는 아침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것 같았지만 이정화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서 조용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정화는 과거를 떠올려 봤습니다. 임신했을 때의 기억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분명히 병원에서 유산되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아기를 잃었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건가요?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이정화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아이가 살아있었다면 왜 최성민은 그 사실을 숨겼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20살이라고 했으니 대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입구 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가 중환자실이 있는 곳 맞나요? 네,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정화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중년 여성 한 명과 젊은 남자 한 명이 안내 데스크에서 길을 묻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파마 머리에 화장을 진하게 한 모습이었고 비싼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키가 크고 잘생긴 편이었는데 대학생 정도로 보였습니다. 이정화는 별 생각 없이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최성민 환자를 찾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이정화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최성민을 찾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최성민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최성민의 새로운 부인일까요? 그리고 젊은 남자는 누구일까요? 이정화는 궁금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두 사람을 따라 함께 올라갔습니다. 3층에 도착해서 중환자실 앞 대기실로 가니 그 두 사람이 간호사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와 어떤 관계시죠? 저는 아내 오유경이고 이쪽은 제 아들 최동혁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정화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최성민의 현재 부인이라는 오유경, 그리고 최동혁이라는 아들. 시놉시스에서 봤던 그 이름들이었습니다. 이정화는 급하게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아, 그런데 이미 다른 보호자분이 와 계세요. 전 부인이라고 하시던데. 간호사의 말에 오유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전 부인이요? 그 사람이 왜 여기 와 있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인데.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정화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짜 가족이라는 말이 상처가 됐습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지만 30년을 함께 산 세월이 무시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조용히 하세요. 여기는 병원이에요. 최동혁이 오유경을 말렸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지 냉정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정화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최성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목소리나 분위기가 최성민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환자 상태가 어떤가요? 최동혁이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많이 위중합니다. 뇌출혈이 심해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수술은 했지만 간호사의 설명에 오유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치료비는 얼마나 들고요? 오유경의 첫 번째 관심사가 치료비라는 것에 이정화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걱정하는 것이 돈이라니. 이정화 자신도 돈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최성민의 아내가 먼저 걱정됐었는데 말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담당이와 상의하셔야 해요. 하지만 중환자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아요. 어머니, 일단 아버지 상태부터 확인해 봅시다. 최동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이정화는 그런 모습을 보며 답답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아, 그런데 전 부인분도 계시니까 함께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 일들이 있어서요. 그 사람과 무슨 상의를 해요? 우리가 법적 보호자인데. 오유경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정화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마주쳐야 할 사람들이니까 당당하게 나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정화는 기둥 뒤에서 나와서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오유경과 최동혁이 이정화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특히 오유경은 이정화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시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아, 당신이 전 부인이군요. 오유경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화보다 몇 살 어려 보였는데 말투는 건방졌습니다. 네, 저는 이정화입니다. 이정화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 아내 오유경이고 이쪽은 제 아들 최동혁입니다. 오유경이 소개했습니다. 최동혁은 이정화에게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예의는 지키는 것 같았지만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정화는 최동혁을 바라보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성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얼굴이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유경을 더 많이 닮은 것 같았습니다. 나이도 20살 정도로 보였는데 그렇다면 최성민이 자신과 결혼한 상태에서 오유경과 만나서 낳은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들이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이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20살이에요. 대학교 2학년이죠. 오유경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정화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20살이라는 것은 최성민이 자신과 함께 살 때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성민이 말한 은지도 20살이라고 했었습니다. 같은 나이라는 게 우연일까요? 혹시 최동혁과 은지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정화는 최동혁을 다시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담당 의사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했고 손에는 검사 결과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정화와 오유경, 최동혁이 모두 의사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보호자분들께 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이정화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뇌압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서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 수술이요? 이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네, 뇌압을 낮추기 위한 응급 수술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수술도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대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정화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성민이 정말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최동혁이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50%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몇 시간 내에 의사가 말을 끝내지 못했지만 모두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수술비는 얼마나 들까요? 오유경이 먼저 물어봤습니다. 남편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질문이 돈에 관한 것이라니 이정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응급수술이라 정확한 금액은 나중에 계산되지만 대략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3천만 원이요? 오유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정화도 그 금액에 놀랐습니다. 자신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돈이었습니다.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하시고 수술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동의서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선뜻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동혁이 오유경에게 물어봤습니다. 오유경은 얼굴을 찌푸리며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우리가 그런 돈이 있어 보여. 오유경의 말에 이정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돈 때문에 망설이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정화가 참지 못하고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내세요. 전 부인이잖아요. 오유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정화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에게도 그런 돈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을
오유경도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그런 돈은 없어요. 하지만 그럼 조용히 있으세요. 법적으로는 제가 보호자니까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오유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정화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성민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할 텐데 오유경은 처음부터 포기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 수술을 안 하면 정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동혁이 물어봤습니다. 몇 시간 내에 뇌사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의 답변에 이정화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뇌사라는 말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오유경은 한참 동안 고민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술은 못합니다. 돈이 없어요. 어머니. 최동혁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어머니야? 너도 그 돈 낼 수 있어? 대학 등록금도 빠듯한데? 오유경이 최동혁에게 화를 냈습니다. 최동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오유경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남편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거예요? 죽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의사도 성공률이 50%라고 했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 돈만 날리는 거죠. 오유경의 차가운 말에 이정화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도하고 싶으면 당신이 하세요.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오유경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 상태가 더 악화됐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해요. 이정화는 중환자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각종 기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정화가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네, 더 늦으면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의사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이정화는 오유경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혹시 마음을 바꿨을까 싶었지만 오유경은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못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오유경의 말에 이정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끝난 사람이라니 어떻게 남편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동의서에 서명할 거예요? 의사가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이정화는 최동혁을 바라봤습니다. 최성민의 아들이라면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최동혁은 그냥 조용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마치 남의 일처럼 무관심한 표정이었습니다. 동혁이도 아무 말이 없네요. 이정화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결정을 따를게요. 최동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화는 그 말을 듣고 실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또다시 뛰어왔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보호자분이 들어가 보세요. 이정화는 급하게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오유경과 최동혁도 따라왔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최성민이 산소 마스크를 벗고 무언가 말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눈은 이정화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화야, 제발. 최성민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습니다. 성민 씨, 지금 수술을 해야 해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는데. 이정화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최성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해줘. 저는 보호자가 아니에요. 상관없어. 나는 당신만. 최성민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의료진들이 다시 산소 마스크를 씌우려고 했습니다. 이정화는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법적 보호자가 아니어도 최성민을 그냥 죽게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정화가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정화 씨,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무슨 돈으로? 오유경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단 수술부터 하게 해주세요. 이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최성민의 생명부터 구하고 싶었습니다.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이정화는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벌써 3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수술실 위쪽에 있는 빨간 불이 계속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이 이정화에게는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유경과 최동혁은 1시간 전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차피 기다린다고 달라질 게 없다며 차갑게 말하고 떠났습니다. 이정화는 그런 모습을 보며 화가 났지만 동시에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성민 씨를 살려주세요. 이정화는 작은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평소에는 종교가 없었지만 이런 순간에는 누군가에게라도 매달리고 싶었습니다. 손을 모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오후 6시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이정화는 급하게 일어나서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뇌압을 낮추는데 성공했어요. 이정화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안도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 괜찮은 건가요? 아직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일간 더 지켜봐야 해요. 의사의 설명에 이정화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어도 당장 죽을 위험은 넘긴 것 같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언제쯤 의식을 되찾을까요?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틀 안에는 깨어날 것 같습니다.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성민이 깨어나면 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지만 이정화는 병원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습니다. 간호사가 담요를 가져다 주었고 이정화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새벽 2시쯤 간호사가 이정화를 깨웠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셨어요. 의식이 또렷하시고 말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화는 잠에서 깨어 급하게 일어났습니다. 목과 어깨가 뻣뻣했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로 들어가니 최성민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수술 전보다 얼굴색이 좀 더 좋아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겨져 있었고 대신 코에 작은 산소 호스만 꽂혀 있었습니다. 성민 씨, 정신 차리셨네요. 이정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성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정화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정화야, 고마워. 목소리가 많이 약했지만 수술 전보다는 훨씬 또렷했습니다. 고맙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이정화는 최성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은 따뜻해진 것 같았습니다. 은지 이야기 들어줘. 최성민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천천히 말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20년 전 너를 속였어. 최성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유산된 게 아니었어. 아기는 살아있었어. 이정화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자신이 생각했던 것이 맞았습니다. 왜 숨겼어요? 내 엄마가 반대했어. 너무 어리다고, 키울 능력이 없다고. 최성민의 어머니는 워낙 까다로운 분이었습니다. 이정아와 결혼할 때도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집안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보냈어. 너 모르게. 이정아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입양을 간 것도 모르고 20년을 살아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제 아이인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괴로웠어. 최성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중에 찾으려고 했어. 하지만 입양기관에서 연락처를 안 알려줬어. 이정화는 화가 나면서도 슬펐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아이가 어디선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럼 은지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몇 년 전에 찾았어. 대학생이야. 예쁘게 잘 자랐어. 최성민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만나봤어요? 한 번 멀리서 봤어. 너를 많이 닮았어. 이정화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을 닮은 딸을 20년 만에 보았다는 최성민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때 저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함께 찾을 수도 있었잖아요. 말할 용기가 없었어. 너를 또 아프게 할까봐. 최성민의 변명을 들으며 이정화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화가 나면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은지, 연락처, 알아요? 지갑에 있어. 최성민이 말했습니다. 이정화는 최성민의 개인 소지품을 찾아서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최은지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정화는 그 명함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자신의 딸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지가 저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모를 거야. 입양 가정에서 잘 자랐으니까. 최성민이 말했습니다. 그럼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면 놀라겠네요. 그래도 만나봐. 제발. 내가 죽기 전에. 최성민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이정화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은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갑자기 나타나서 친엄마라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정화야, 나는 오래 못 살 것 같아. 은지를 부탁해. 최성민의 말에 이정화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세요. 회복하면 직접 은지를 만나세요. 아니야, 이번이 마지막인 것 같아. 최성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정화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 꼭 만나봐. 엄마가 필요할 거야. 최성민이 마지막으로 말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정화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새벽 5시, 이정화는 최성민의 손을 잡고 있다가 잠시 잠들었습니다. 꿈에서 어린 아기가 자신을 향해 손을 뻗으며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깜짝 놀라며 눈을 떴을 때 최성민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민 씨? 성민 씨. 이정화는 급하게 최성민을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긴 삐 소리가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뛰어들어왔고 곧이어 의사도 도착했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응급처치 준비하세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정환은 중환자실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지만 1시간 후 의사가 고개를 저으며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정환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미워하면서도 사랑했던 사람이 영원히 떠나버렸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딸 이야기까지 남겨두고 말입니다. 오전 9시쯤 오유경과 최동혁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최성민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돌아가신 거예요? 오유경이 물어봤지만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네. 새벽에. 이정화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장례 준비를 해야겠네요. 장례비는 얼마나 들까요? 오유경의 첫 번째 관심사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이정화는 그런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저는 장례에 참석만 하겠습니다. 준비는 부인께서 하세요. 당연하죠. 저희가 진짜 가족이니까. 오유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장례 절차를 밟는 동안 이정화는 은지의 명함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최성민의 마지막 부탁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지를 만나보라는 그 말이요. 하지만 어떻게 만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당신의 친엄마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은지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양부모가 있을 테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는 날 오후 이정화는 용기를 내어 은지가 일한다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였습니다. 라떼 하우스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카페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요? 만약 은지를 만나게 된다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정화는 몇 번이나 돌아서려고 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안은 아담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몇 명 앉아 있었고 카운터에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정화는 그 여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얼굴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머리카락도 자신과 같은 곱슬기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그 여자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까지 이정화와 비슷했습니다. 이정화는 감동에 눈물이 날 뻔해서 애써 참았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이정화는 구석자리에 앉아서 그 여자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커피를 내리는 모습, 손님을 응대하는 모습,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20년 동안 보지 못했던 자신의 딸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닮았습니다. 이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름이 은지인가요? 이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제 이름을? 은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명함을 봤어요.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이야기요? 은지가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정화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그때 카페 매니저가 나타났습니다. 은지야, 손님이 부르신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은지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러 갔습니다.
이정화는 그 사이에 어떻게 말할지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은지가 놀랄 것 같았습니다. 오후 5시가 되자 은지의 근무가 끝났습니다. 죄송해요. 기다리게 해서.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해요. 은지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혹시 커피라도 한 잔 더 하면서 얘기할까요? 네, 좋아요. 둘은 카페 밖으로 나와서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정화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실은 최성민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최성민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은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정화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뇌출혈로. 그럼 그분 아시는 분이신가요? 네. 제 전남편이었어요. 이정화가 말했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저요? 저를 아시는 분이었나요? 당신의 친아버지였어요. 이정화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친아버지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입양으로 자라신 거 맞죠? 은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당신의 친엄마예요. 이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지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이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친엄마라고요? 그럼 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도 입양 보냈다는 것도. 이정화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은지가 당황해했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당신을 유산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아버지가 몰래 입양을 보낸 거였어요. 이정화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제 아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있다니. 은지는 이정화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오랫동안 궁금했던 친부모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 친엄마세요? 네. 당신 이름도 제가 지은 거예요. 최은지. 은혜로운 지혜라는 뜻이에요. 이정화가 말하자 은지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은지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정화는 그 말을 듣고 20년 동안의 그리움이 한 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은지야. 우리 은지. 이정화가 은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모녀는 공원 벤치에서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던 이정화와 은지는 근처 작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20년의 공백을 메우려고 했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이정화를 닮은 자신의 얼굴을 거울로 확인할 때마다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양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야? 이정화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직은 어색했지만 이제 자신의 딸에게 반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좋은 분들이에요. 저를 정말 딸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양아버지는 중학교 선생님이셨고 양어머니는 간호사셨어요. 은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정화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은지가 좋은 사람들 손에서 사랑받으며 자랐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도 함께 살고 있어? 아니요. 양아버지가 작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양어머니는 지금 요양원에 계세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심해지셔서 혼자서는 생활이 어려워지셨거든요. 은지의 목소리가 슬퍼졌습니다. 이정화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지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가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언제부터 혼자 살았어? 양아버지 돌아가신 후부터니까. 거의 1년 됐어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양어머니 요양원비도 내야 하고 제 생활비도 벌어야 하고. 은지가 담담하게 말했지만 이정화는 그 어린 나이에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은 다니고 있어? 작년에 휴학했어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낮에는 마트에서도 일하고 있어요. 은지의 말에 이정화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만약 진작 찾았다면 이런 고생을 시키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늦게라도 찾았으니까 이제 함께 살자. 이정화가 은지의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러면 엄마도 힘드실 텐데. 은지가 망설였습니다. 이정화의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갑작스러워? 우리는 모녀잖아. 20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이제는 함께 있어야 해. 엄마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은지도 혼자 힘들게 살고 있고 우리 같이 살면서 서로 의지하자. 이정화의 진심 어린 말에 은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엄마한테 폐가 되는 딸이 어디 있어? 오히려 엄마가 은지한테 미안하지. 20년 동안 혼자 두고. 이정화는 은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딸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 이정화는 은지와 함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반지하 방은 두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좁았고 은지가 공부할 공간도 필요했습니다. 최성민의 생명보험금 일부를 보증금으로 사용해서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이 집 어때요? 은지가 반지층에 있는 투룸 원룸을 보며 말했습니다. 비록 지하 반층이었지만 창문이 크고 햇빛도 잘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방이 2개여서 각자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좋다. 여기서 새 출발하자. 이정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딸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모녀는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직 집안에는 이사 박스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었지만 둘 다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저 어릴 때부터 궁금했어요. 친엄마가 어떤 분인지, 왜 저를 보내셨는지. 양부모님은 그냥 사정이 있으셨을 거다라고만 하셨거든요. 엄마도 은지가 궁금했어.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어. 밤마다 은지 생각을 하면서 울었어. 이정화가 은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대학 복학할 수 있을까요? 정말 공부하고 싶어요. 당연하지. 엄마가 도울게. 은지는 공부에만 집중해. 아르바이트는 그만두고. 하지만 등록금이. 양어머니 요양원비도 있고. 걱정 마. 엄마가 일을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청소일도 더 늘리고 시장 일도 시간 더 늘려서 할게. 이정화는 은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년 동안 못해준 모든 것을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한 달 후 은지는 대학교에 복학 신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3학년이었습니다. 이정화는 청소일과 시장 일을 더 늘려서 은지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무척 행복했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교수님이 장학금 신청해보라고 하셨어요.
성적이 좋다고 추천해 주시겠대요. 은지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우리 은지가 공부를 잘하는구나. 역시 엄마 딸이야. 엄마 덕분이에요.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어서. 예전에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수업도 빠지고 그랬는데 이제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이정아와 은지는 시장 국밥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정아가 일하는 곳이라 사장님이 특별히 차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엄마, 저 졸업하면 사회복지사가 될 거예요. 좋은 일이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는 일이니까.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요. 엄마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워요. 은지의 말에 이정아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엄마는 희생한 게 아니야. 은지가 있어서 행복한 거야.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렇게 보람을 느껴본 적이 없어. 저도 엄마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이제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후 은지는 성적 우수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학과에서도 모범 학생으로 인정받았고 이정아의 경제적 부담도 많이 줄었습니다. 둘은 작지만 행복한 일상을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양어머니 뵈러 갈까요? 엄마도 함께 가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이정아는 은지를 키워준 양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양어머니는 치매로 인해 은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정아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정아가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지는 착한 아이예요. 공부도 잘하고. 양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비록 기억은 잃었지만 은지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두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 있어서요. 양어머니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고, 이제 친엄마인 엄마와 함께 살 수 있고, 엄마도 행복해. 은지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이정아는 은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이정아와 은지의 삶도 조금씩 안정되어 갔습니다. 은지는 성적도 우수했고 사회복지 현장 실습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정아는 건강하게 일할 수 있었고 딸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벚꽃이 만개한 공원을 산책하며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친아버지 말이에요. 어떤 분이셨어요? 이정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성민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됐습니다. 복잡한 사람이었어.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지. 하지만 마지막에는 은지를 찾아줬잖아. 그래도 마지막에는 저를 기억해 주셨잖아요. 엄마와 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은지의 말에 이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마지막에는 옳은 일을 했어. 아빠도 용서해주자. 네, 용서해 드릴게요. 은지의 말에 이정아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지는 공원에서 모녀는 나란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정아는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널 정말 사랑한다. 저도 엄마를 사랑해요. 엄마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삶의 상처와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늦게 시작된 모녀의 인연이지만 이제부터 함께 만들어갈 추억들이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울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이정아와 은지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진정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가혹한 시련을 주지만 포기하지 않고 견뎌낸 끝에는 반드시 희망의 빛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들려주세요. 가족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느끼셨다면 언제든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